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한 미국 내 시위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플로이드의 목을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제압하고 결국은 질식사시킨 사건이죠. 지금은 기소가 되었지만 처음에 이 경찰은 기소 없이 풀려났었습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의 스마트폰에 찍혀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죠. 처음에는 충격적이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강경 진압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더욱 걷잡을 수가 없어졌는데요. 특히 약탈이 시작되는 순간 총격도 시작된다라는 트윗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1967년 마이애미 경찰서장인 월터 헤들리가 민권운동을 핑계삼아 노략질을 한다며 그런 경우 관용 없이 강경 진압하겠다며 했던 말입니다. 또 1968년 흑백 분리주의자이고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조지 월러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하죠. 이 트윗이 올라오자 트위터는 폭력을 미화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 트위터 운영 원칙의 위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또다시 딱지를 붙였습니다. 대규모 인종 관련 시위는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처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미네아폴리스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흑백 그리고 인종 갈등의 문제가 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발화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G2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미중 간의 외교 경제 냉전 이것이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로 활동 중인 국제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네, 토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홍콩 특별 지위를 빼앗는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시작한다고 했어요. 네. 사실은 그게 맹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 당장이 아니라 시작한다 절차를. 네. 이제부터 오더를 내겠다. 조치를 네네. 시작하고 각 네. 부처에게 이제 오더를 하겠다라고 해서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거는 일단 경고성 발언으로 좀 볼 수가 네네. 있겠죠. 그동안 이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갔다면 이제는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홍콩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네. 그동안 관세나 비자의 혜택을 줬던 것들 모두 다 다시 빼앗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안이나 방법들은 나온 게 없어서 실제로 이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미국 증시가 바로 반등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자기 못하게 하는 트위터에는 행정명령 바로 그냥 사인해버리더니 이거는 그냥 얘기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약간 별거 없네. 약간 이런 분위기랄까 증시를 보면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홍콩이라는 곳이 좀 네. 상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은 뭐 홍콩 뭐 특별지위 다 뺐고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중국으로 잡아오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뭐 아마 청취자분들도 좀 굳이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뭐 양털 깎기 이제 이 정도는 좀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을 깨면서 실제적으로 경제를 붕괴시킨 다음에 이제 싸게 줍줍을 한다 이런 패턴인데 이 중국도 소위 말해 좀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창구로 들어갈 수 있는 데 홍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홍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은 중국에 직접 자금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산당이 이걸 허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홍콩을 어떻게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또 홍콩을 완전히 창구를 틀어 막으면 이제 앞으로 저 중국에 대한 이제 작업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네네.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규제를 해야 되는가. 네네. 두 번째는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3일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수위에서
좀 맞추면서 그래도 어쨌든 명분은 세우고 그러나 시장은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뭐 이 정도의 타협 때문에 이제 바로 나오지는 않고 하나씩 내겠다라는 이제 트럼프다운 뭐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홍콩 인권법이 지난해 11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관세라든지 경제 뭐 특별지위 이런 거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관세라든지 그거 말고도 뭐 비자 같은 얘기 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 홍콩과 관련된 홍콩에 대해서 뭐 인권 탄압을 한다든지 이것과 관련된 관료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북한하고 이란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가장 편한 거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자산 동결하는 거랑 네. 북한하고 이란하고 거래를 했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동결한다는 부분, 네. 제재한다. 그런 거부터 가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지금 하거든요. 홍콩의 미국 기업이 거의 1,300개가 넘는 그쵸. 예, 기업이 아시아 본사로 지금 홍콩에 네네.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홍콩 직접 투자 금액만 해도 102조 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실 이게 홍콩을 묶다 보면 미국 경제에 오히려 타격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지금 방금 미국 선물 시장 제가 봤더니 다 하락세예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올랐는데 지금 바로 미국은 하락세거든요. 네네. 물론 시위나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쏟아진 네네. 것도 있지만 지금 바로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의 대두나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하려고 했던 거를 바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돈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살 돈이 없어서? 중국이요. 네. 아니 이게 어떤 보복 조치로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제히 선물이 다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트럼프가 홍콩의 이런 특별지를 박탈하는 게 결국 자국의 이 경제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그러면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김준일 네. 박사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저는 많이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편하고 짧게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우리의 환율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 위안 환율을 보면 역대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인 거죠. 네네. 오늘을 보니까 7.12 위안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7.25, 뭐 7.26 위안 넘게 되면은 굉장히 위안화 약세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외국계 자금 네네.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안화를 약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치게 되는 뭐 네. 북한이라든가 이란과의 그 거래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상대 완전히 타격도 빨리 줄 수가 있겠고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카드를 트럼프가 쓸 것인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들은 너무 지지부진해요. 뭐 관세를 다시 그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네. 어느 세월에기 때문에 네. 하여튼 약간 뭐 투자 쪽으로 말하면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이제 문의를 받는 게 인버스라는 네네.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수익을 수익률을 올리는. 근데 진짜 불과 5월, 뭐 4월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다시 뭐 1,500 간다, 1,600 네. 간다 막 그러면서 개인들이 그 인버스 ETF 상장지수 펀드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고. 지금 손실이 엄청 크죠. 그러겠네요. 이미 손절 친 분들 네네. 계시고 마이너스 20% 있는데 언제 주가 떨어져요? 언제 주가 떨어져요? 실은 현 상황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악재는 역시 그 트럼프가 예, 홍콩에 대한 그 규제인데 그게 뭐 홍콩 지위 박탈 관세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지고 한번 괴롭히는 그런 정도여야 비교적 큰 근데 조정이 그 나올 수 얘기가 있을 것 들어왔더라고요. 벌써 그 멍원저우 있잖아요. 화웨이의 CFO 캐나다에서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송환을 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아무래도 재판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봐주지 않겠다라는 얘기. 사실 그 경우도 이란하고 거래를 했다고 그렇죠. 해서 걸린 네,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지금 이제 홍콩이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 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영혼 본색 생각하시고 따거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로망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홍콩 하면 사실 세계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잖아요. 뭐 한 네 번째쯤 되나요? 홍콩이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나요? 수출 기준으로 보면 네네. 우리나라 수출 순위 중에 홍콩이 4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중국이고요. 네네. 2위가 미국, 3위가 베트남, 4위가 홍콩인데
홍콩에 인구도 없는데 어떻게 4위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네. 말씀하셨듯이 우회로로 우리가 중과 수출할 때 홍콩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허브기 때문에 물류 이동에 굉장히 자유롭고 또 뭐 관세나 이런 거에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우회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홍콩 보합법 통과되면서 이런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결국에는 물류 허브 그다음에 이런 무역 허브로서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위상이 약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홍콩 시장이 굉장히 아시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트럼프 때리기가 홍콩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게 홍콩이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이 오히려 타격이 클 거다. 그러니까 아. 홍콩은 그닥 이렇게 큰 무역의 관점에서는 큰 타격이 없다라는 게 좀 우세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위상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중국이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 네네. 이제 반환되고 이랬을 때만 해도 전체 중국 대비 홍콩의 GDP가 한 25%. 뭐 그런데 지금은 한 5%도 아 그래요? 안 되게 이제 확 이제 쪼그라들었고 아.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이제 달러 조달 창구 아하. 정도일 것 같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을 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부분 저는 외환 쪽을 달러 시장 쪽을 칠 것이다. 특히 요즘에 이제 핵시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콩 엑시트. 핵시트. 네, 핵시트라고. 그 브렉시트가 하여튼 네. 이런 네. 뭐 이거 홍시트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외신 다 핵시트라고. 없어 이제 보이게 홈시트보다 핵시트네. 핵시트를 이제 말인지 핵시트가 네. 거의 이제 그 고정 용어가 아. 된 것 같은데 뭐 거기 뭐 부자 있잖아요. 막 부동산 부자 리커싱인가요? 뭐 이미 몇십 조 뺐고 뭐 지금 부자들 빼온다고 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민 다 받아주겠다. 네. 그 이유가 여기가 GDP가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어요. 어우. 웬만큼 홍콩 리안들은 다 좀 됩니다. 이게 자산가들이 많기 하긴 때문에 홍콩에 아파트 있으면 그거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집 한 채 있다면 60억. 그러니까요. 60억이 네. 아담한 거고 웬만한 건 다 그러니까요. 100억 이상 되죠. 거기 네, 막. 충분하죠. 예, 부동산들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자금 이탈 쪽을 아, 건드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중국이 또 그거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좀 굉장히 좀 중국도 요즘 반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거의 사활을 건 듯한 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트럼프도 이게 바로 안 치는 이유가 계속 지금 뜸을 들이면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교하신 분이 아닌데. 근데 정교하진 않는데 또 돌아놓고 보면은 네. 또 그냥 아, 그래요? 네, 통하죠. 네. 실제로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어제 오늘 하는 걸 보면 홍콩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 보니까 환전소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이 홍콩 달러, 미국 달러로 네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이틀 내에.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민 급증해가지고 이민 네. 문의가 뭐 100배 증가했다. 이런 게 지금 중국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외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뭐 호주, 영국 맞아요. 이 인구가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 데서 지금 거의 웰컴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이민 정책을 좀 더 완화해서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 오히려 네. 미국도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사설에서 홍콩인들에 대한 이민 규제 네네네. 특별하게 아, 풀어주자.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홍콩 반환되고 막 요즘에 캐나다로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진짜 그때. 많이도 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갔다가 다시 왔었어요. 별일 없네 하고 홍콩에. 캐나다 근데 밴쿠버에 밴쿠버. 제가 살았었는데 아, 거기 그랬어요? 홍쿠버. 예, 저는 거기서 학교를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밴쿠버가 아니라 홍쿠버라고 했어요. 거의 뭐 홍콩 사람들이 잡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뭐 고가 아파트는 거의 다 홍콩인들이 점령을 할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다시 홍콩 사람들 좀 데리고 오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장국영도 그때 홍콩 밴쿠버에다가 집 샀다 그러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밴쿠버 간다. 뭐 살기가 워낙 좋으니까 밴쿠버가 그래서 네. 지금 많이 뭐 가고 있다. 캐나다가 사실은 인구가 별로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국가이기도 네. 해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없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오겠다 그러면은 웰컴이죠, 사실. 네, 캐나다 제가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잠깐 일했을 때도 네. 미국 트럼프
트럼프 정권 이후에 미국 이민자들 급증했어요. 은행에 미국인들의 전화가 정말 빗발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면서 캐나다로 이민 오겠다 해서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이민을 이번엔 정부가 좀 완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홍콩 엑소더스가 결국에는 이 해외 선진국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 어떤 이런 것들을 이미 빅피처로 노린 게 아니냐. 아, 그런 건가요? 네, 다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나고 보면 역시. 왜냐면 약달러 하다가 네. 한 몇 달 전부터 느닷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강달러가 필요할 시점이다.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혹시 이거를 또 예측하고 있는 네. 것이 아니냐. 예. 위안화를 박살내기 위한 뭐. 이게 좀 지나고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좀 이게 다 뭐야? 알고 뭐 봤더니 신의 손이었어요. 지금 또 뭐 시위가 난리잖아요. 인종차별 그렇죠. 이슈 때문에요.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라가게 하고 있다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백인들의 네. 결집을 맞아요.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홍콩에서 이런 식으로 자금 빠져나가고 홍콩의 어떤 위치가 좀 상실이 된다면, 그리고 사실 중국 내에서도 뭐 상하이니 이런 쪽이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홍콩을 좀 넘고.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싱가포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싱가포르 그리고 또 다른 거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뭐 홍콩을 대체하기에는 안 돼요? 네. 싱가포르가 홍콩은 또 기본적으로 다르고 결과적으로 저는 홍콩은 지금 중국으로 가는 창구라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근데 싱가포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싱가포르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네. 뭐 창구 하나는 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강하게는 홍콩을 터치하지는 못하겠고 네.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서 그날 저도 기자회견을 계속 봤던 게 이제 전 시장을 같이 보니까 네. 그날 뭐 S&P가 미국이 꺾였으면은 네네. 한번 진짜 하방으로 쭉 밀릴 것 같은데 그걸 또 트럼프가 예측하고 있는지 그냥 또 숨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숨하고 차근차근 몇 주에 걸쳐서 발표하겠다 뭐 네. 이래버리니까 시장은 그대로 또 네. 날러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함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어쩌면. 그렇지만 뭔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놔두기도 뭐한 게 홍콩을 그대로 놔둬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다음 타겟은 대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죠. 조치는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잘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홍콩에서 지금 실업률이 2배 정도 급등해서요. 또 인구도 16년 만에 거의 최저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싱가포르의 그 외화 예금이요. 지난 9개월간 3배 정도 늘었어요.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가 이제 유력하게 뭐 대안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네네. 일본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일본이요? 네. 그래서 일본도 엔화 때문에 엔화가 뭐 기축통화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일본 경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정치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콩 외에 이제 유력한 곳이 없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한번 하자. 인천이나 뭐 송도 같은 것들 어떠냐 금융업으로서.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크잖아요. 등락이 이거 환율 같은 부분이나 그래서 달러 이런 게. 태그잖아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네. 문제가 될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뭐랄까 그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아직은 주업이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홍콩처럼 달러 패그를 하면은 안 되죠. 우리는 원달러 그렇죠. 환율이 자유환율이 변동 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목이 그래서 송도 얘기도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이 원화라는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홍콩 대체하기는 좀 힘들지 역부족이다.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로나로 되게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국제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점차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점점 한국에 조금씩 들어온다면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달러 패그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홍콩 달러도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희망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또 갑자기 아침에 뭐라고요? 막 저 놀랐는데 지금 G7 정상회의에 지금 뭐 우리하고 그리고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초청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이제 뭐 다들 이렇게 포석을 두고 있는 거죠. 미국이 대중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 얘기를 하는 데서 편들어 달라. 그러니까 와라라고 하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야 뭐 파이브 아이즈고 뭐 당연히 편을 들 거라고 보고 있고 인도는 중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근데 또 모디 총리가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태도가 바뀔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렇게 네 개를 네, 초청을 러시아. 했는데 청와대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네? 하니까 그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G7에 초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초청도 뭐 공식 레터를 아직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트위터로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 전형적인 이제 줄 세우기겠죠. 네, 그렇죠. 이제 아니 중국 뭐 빼고, 중국도 네. 자기네들 홍콩 그 국가보안법 하는데 찬성해 줄 거라고 얘기한다고 싱하이민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19의 핵심은 이제 산업구조 재편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 뭐 지금 몇억 명을 다 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언택트의 거기서. 핵심은 안 보고 꽝동에서 아주 안 보고 그냥. 김지훈을 인식해야 되는데 네. CCTV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메커니즘이. 왜냐면 딴 사람이 변장해가지고 출석할 수 있잖아요. 아주 그쵸, 쉽게 그쵸.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이제 뭐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여기 화웨이가 거의 5G에는 그렇죠.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어떻게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 할 할 수밖에 거다. 없고 그게 할 수밖에 성공이든 아니든 만약에 여기서 못 잡으면 중국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대목에서 일단은 아직은 약하지만 트럼프의 이 대홍콩과 대중국 제재가 여름 나올 가기 것이다. 전에 있다. 네. 여름 가기 전에 있을 전에 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네. G7 정상회의가 원래 6월달 말, 이달 네네. 말에 개최되기로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못 가겠다. DC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해서 9월로 9월로, 연기됐고 이게 화상으로 될지 대면으로 될지도 아직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위 때문에 재확산 감염 우려가 계속 퍼지고 있어서 저는 이게 사실 9월에 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아니죠. 근데 우려가 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저는. 왜냐면 네.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이제 9월에 한번 딱 모여갖고서는 아. 줄 세우게 해주고 네. 중국 한번 밟아주고 거기서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세계 리더로서 미국을 끌고 간다 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 약간 순서가 이제 빅피처의 순서는 7, 8월에 먼저 한번 중국을 하고 네. 9월에 강평의 형식으로 G1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11월에 대선 이런 이제 그림을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과연 상황과 네. 시장이 그리고 이제 당장 지금 조지 플로이드 이 사건부터가 트럼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들 마시고 계시는 얘기인데 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신혜리 국제경제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무릎에 짓눌려 사망하면서 시작된 인종차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났던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서가 불에 타고 또 일부 상점들은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미네소타주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황상섭 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네소타주 상황, 글쎄 저희가 언론이나 TV에서 보기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예, 저희 시위가 사실 월요일부터 조지 플로이드 하신 그분이 경찰한테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고 난 다음부터 많은 흑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번 있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속 쭉 있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슴에 아픈 상처들이 있어서 갑자기 이게 지금 폭발된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으로 해서 이렇게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지금 뭐 다운타운 부근에 그 한인들이 한 몇 가정 저희 교회에서는 한 3가정 정도 나머지 한 9명 정도의 데미지가 입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큰 사건으로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예, 그 흑인들이 뭐 상당히 많이 좀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뭐 옛날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있었고 뭔가 많이 억눌려 왔던 것이 좀 폭발을 했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이 된 거거든요. 우리 교민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약간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좀 잘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교민들에게만 한 건 아니고, 네,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다운타운 부근에 있는 레이크 스트리트라고 이제 근처에 한 10블락 정도 사우스 쪽에 있지만 거기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수십 군데,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30에서 40 가게가, 그리고 뭐 타겟이라는 그게 큰 디팔먼트 스토어 그것이 합쳐져 있는데 큰 가게거든요. 그것도 많이 뭐 피해가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뭐 미니애폴리스 샘플이 큰 두 도시인데 거기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손해가 심한 것 같고, 가게들은 이제 한인들 가게가 한 9명 정도의 사업 배체가 이제, 그런데 그 가게도 뭐 어떤 분은 하나 하시는 분 있고 두 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니애폴리스 샘플 쪽에 특히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고촌 쪽으로 데미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미지 규모는 이제 가게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가게는 한 1년 정도 하는 가게도 있고 이런 가게이기 때문에 작은 가게 규모가 아닌 좀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손해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타겟이라 하면은 이제 일종의 대형마트 같은 곳이죠. 뭐 월마트랑 비슷한 그런 곳인데 뭐 그렇죠. 보니까 월마트 사이즈가 비슷한 그런 곳이죠. 근데 사실 미네소타 타겟이 미네소타에서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큰 가게예요. 그렇군요. 타겟이 미니애폴리스에 시작된 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 미네소타 하면은 좀 약간 조용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굉장히 좀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고 좀 조용하고,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는. 40년 동안 미네소타에 거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사실 뭐 미네소타가 사실 미국의 미대에서는 이제 얘기 안 나오는 게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거의 백인들이 많고 마이너리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거의 뭐 39년째 1981년도 왔지만 거의 이게 미디어에 나올 만큼 뭐 LA나 이런 지역처럼 이렇게 말실이 있을 일이 없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좀 조용한 곳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좀 춥고 그래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이런 시위가 많은 곳이 아닌데 이번에 40년 만에 정말 굉장히 큰 시위가 나서 놀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SNS 잘 아시겠지만 시위 주도 세력을 극우 좌파로 규정을 하고 또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고, 그 말 있잖아요.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도 시작된다. 자, 이것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뭐 그 어터니 제너럴 키스 앨리슨이 이건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그분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이제 극우 좌파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백인들 우월주의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제 제가 지금 가게를 갖고 계신 분 한 3번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번 얘기하시기를 본인이 직접 백인이 그 가게를 깨는 걸 봤다. 본인이 그 가게를 쭉 보고 왔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가게를 갖다가 자꾸 깨가지고 그 가게를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는 백인이고, 백인이 와서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물건이 없는데도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 40년 살지만 이렇게 그렇게 할 사람들은, 그렇게 흑인들이 그렇게 와서 루딩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여기 미디어를 또 보면은 그분들이 아예 그 사람들이 그 방어를 하려고 막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런
그 가스들을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물병에다 넣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사실 뭐 목격자분들에 따르면은 흑인들이라기보다 백인들이 해서 하는 걸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뭐 또 조직적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서 어쨌든 지금 뭐 검조사를 좀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이게 한쪽 인종으로 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모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 중인 황상섭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인사 좀 늦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사망을 했고 근데 이게 사실 미네폴리스뿐이 아니라 이게 막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서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휴일이 됐으니까요. 미국에서 140개 도시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약탈, 방화를 동반한 폭동, 폭력 시위가 지금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주 방위군을 소집한 지역도 늘어나고 있어요.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15개 주로 늘어났고요. 전국 시위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이 5,000여 명입니다. 근데 2,0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위가 격화되면서 40개 도시가 어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지방 행정당국이 동시에 통금령을 내린 게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도보로 한 1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라파에트 공원 인근의 건물에서도 이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시위대가 통금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를 벌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위대를 급진자파를 의미하는 안티파 무정부주의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강경 진압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밤에 시위대가 백악관 쪽으로 몰려드니까 1시간 동안 지하 벙커로 피신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또 흥미로운 모습이 있어요. 이거 미국 경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연대 표시라 해서 이제 무릎을 꿇는 모습인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NFA라고 그러죠. 미국 풋볼 미식축구 거기서 그 선수 이름이 제가 콜린 캐퍼닉입니다. 그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다른 이제 같은 선수들도 그래서 국가가 연주될 때 그래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표시였는데 그거를 경찰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와 함께 이 사망한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무릎은 땅에 대고 반대쪽 무릎은 세운치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지금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흑인들이 이제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이걸 구호로 지금 외치고 있기도 하고 그동안 그 앞에 서 있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함께 추모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단체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위대가 박수를 치기도 하고 경찰관에게 악수를 건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 우리나라도 초청하고 싶다라고 했고 뭐 한국은 아직 뭐 큰 반응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는지는 아까 방금 전 코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혼자 아시아 국가라서 약간 그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당장 이제 한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했는데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구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수준의 평가를 일단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뭐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한국의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내놨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G7 내에서 이제 러시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과연 합의가 쉬울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윤미향 의원이죠 이제는 네. 네,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전후로 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저희가 우선 주간 집계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5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59.9%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 35.3%. 지난 5주 동안 60%대를 기록했었는데 59.9%니까 이제 60%이긴 조금은, 하죠. 네. 근데 아무튼 0.1% 포인트 차이로 50%대로 떨어진 게 총선 이후로는 이제 처음입니다. 네네. 총선 이후에 5주 동안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주 대비 2.4% 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 수가 이제 다수가 발생을 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은 무려 53일 만에 79명까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지난주 기준 당선인의 연이은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일간으로 57.4%까지. 금요일 하루. 네. 네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60%대를 계속 기록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목요일 날은 62.3%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금요일 날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하는 당일 날은 네. 포털 뉴스에서 뭐 모든 뉴스가 대부분 윤미향 의원 관련된 뉴스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날은 57.4%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집계는 59.9%로 마감이 됐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소폭 네. 빠졌습니다. 0.4% 포인트 빠져서 42.1%. 네네. 미래통합당은 반면에 1.5% 포인트 오른 26.3%. 뭐 근래 들어서는 가장 이제 작은 격차로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5%, 국민의당 4%, 민생당 2.2% 순으로 나타나서 미래통합당은 반등, 당청은 소폭 하락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이 항상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총선 네. 이후에. 근데 올랐네요. 이거 거의 처음이 아닌가 총선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선출 이후에 지난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네네. 이제 가시화됐고 또 비대위원들도 또 네. 30대가 3명이나 또 포함되고 뭔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아하. 것 같고요. 이제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 등의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간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1,263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8명 응답을 알렸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면접,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피보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 통합당이 오른 것은 소폭입니다만 이제 미래한국당과 네. 통합을 한 것도 약간 영향이 영향을 좀 있겠다.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변화냐.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변화하는 것은 변곡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논란도 좀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해명이 되지 않았던 것도 영향은 좋겠지만 여전히 59.9%면 60%라고 봐도 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이고 특히 이제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윤미향 의원 발 논란이 대통령 국정수행까지 미쳤다고 보기 좀 어려워 보여요.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김종인 카드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 논란을 반사 이익을 조금 가져가는 건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변곡점은 있지만 이것이 뚜렷한 변곡점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물론 뭐 언론의 관심이 지금 윤미향 의원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30호실에 이 틈새로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공개를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글쎄 근데 중요한 건 그게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검찰 수사의 결과가 얼마만큼 이걸 분수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진실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근데 딱 그 기자회견 바로 직후하고 전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금요일 당일에 나왔었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국정 지지율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이게 아주 뭐 큰 변곡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때 70%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의견이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속 보도들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가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70%면은 뭐 보통 조사가 이제 많게 나오면 60%대 이제 초중반 이렇게 나오는데 70%면은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청문회를 앞둔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되기 어려운 수준의 네네. 사퇴 의견인데 뭐 이제 선출직이고 이미 그 의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난주에 사사로운 일이 좀 과장됐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뭐 다른 때와는 달리 지금 민주당은 좀 당 전체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좀 유보적인 입장이고 네. 사퇴 의견이 이렇게 뭐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래도 지금 워낙 많은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민경욱 전 의원이죠. 이젠 전 의원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윤 의원,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죠. 윤 의원의 등 돌린 사람들이 민경욱 보고 민주당이나 무당으로 가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을 보고 마음이 좀 돌아설까 했던 사람들이 이 민경욱 전 의원을 보고 다시 이제 민주당을 가든지 아니면 무당파로 가든지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미래통합당에는 부담이 되죠. 네. 왜냐하면 선거 국면을 좀 빨리 떨쳐버리고 이 쇄신, 체질 개선과 차기 대선 후보나 내년도 재보궐선거에 나설 만한 인물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과제거든요. 네.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보수 정당에 대해 그라운드 제로부터 이제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인데 선거 때 논란이 됐던 이슈를 이제 떨치고 못 가면 그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의 호응을 얻거나 적어도 지지층 다수의 응원은 받을 수 있는 이슈라 해야 되는데 당 내에서도 민경욱 전 의원이죠. 전 의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아주 강성 보수층에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이게 패배에 따른 부담감, 패배에 따른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깃하게 되는데 문제는 보다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서 정말 뭐 투표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규명돼야 되겠지만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시연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관심 자체가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중도층 보면은. 국민들도 네네. 뭐 솔깃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부정일 수도 있겠네라는 여론이 지금 유발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론조사상으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그 지난주까지는 미래통합당이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좀 약세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총선 이후에 당의 이제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지지난주에는 후반에 이제 위원장으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약세를 보였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비대위원을 구성한 과정부터는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민경욱 전 의원의 이 사전투표 조작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이 읽은 뉴스에 보면 항상 뭐 한 대 6개씩 이상은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의 공식 기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보다는 유튜버들의 이제 의견이 그렇죠. 많이 반영된 네네. 그리고 표현의 형식도 굉장히 거칠었었어요. 좀 네. 민경욱 의원 전 의원의 과거 이제 현역 의원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리고 이제 또 그 투표용지가 발견된 지역구에 낙선한 의원들이 동조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조차도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전하는 보수 유권자들조차도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 보다 너무 과도한 음모론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여론조사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 의원에서 전 의원으로 또 바뀐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미래통합당 관련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주영호 원내대표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이슈다. 우리 당이 주도해 나가지. 사실 이래야 이게 탄력을 당 받을 수 지도부 있는 측이 이슈가 관심 있는데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길을 하잖아요. 오히려 맹비난을 할 정도로 썰전을 벌일 정도로 오히려 당내로부터는 무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경욱 전 의원으로는 상당히 부담인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10명 중 6명이 21대 국회가 잘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시작하면 다들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들은 하죠. 네. 근데 4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온 수치라서 네.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온 수치라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조사가 한국갤럽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번 국회가 일을 잘할 것인지 의정 활동을 잘할 것인지는 지난번 20대 국회 직전에 조사했을 네네. 때보다 10% 정도 포인트 정도 높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대 야소로 구성된 데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보는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지 물었는데 잘된 일이라고 하는 응답이 지난번에 비해서 줄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격차가 많이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층이라든가 여당의 우호적인 중도층들이 이제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보이긴 하는데 지난번 이제 20대 총선에서의 결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 같다가 한석 차이밖에 안 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대 야소긴 했지만,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그 선거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당은 이겼으니까 좋겠지만 야당은 졌기 때문에 슬프거나 이제 뭐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석 차이밖에 안 난 것이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대 야소로 구성된 것이 더 잘됐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때는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이제 선거 결과와 지난 선거 결과의 격차를 감안해서 보시면 뭐 나름 이해가 가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은 오 잘했어라고 민주당 네. 측에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야당 지지층 네. 모두에서 이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하는 당시 여대 야소 결과가 네네. 지금 이번보다 높게 나왔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격차가 워낙 크게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는 결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도 좀 영향을 줬을 기저 것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21대 국회가 잘할 것이다. 어디랑 비교를 했겠습니까? 20대 국회. 20대 국회죠. 그럼 적어도 20대 국회보다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게 20대 국회가 잘 됐다고 볼 네네네.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여대 야소보다는 여소야대 쪽에 더 무게를 좀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약자를 좀 응원하는 네네. 언더독 이펙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가 되면 또 여당이 너무 독주하지 주도적으로 않겠냐. 또 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네. 우려가 또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런 만큼 구조 자체는 여대 또 여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또 앞장서서 일을 할 거라는 인식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견제 심리가 또 국민들은 작동하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그런 의미도 또 여대 야소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견제하는 네네. 경계하는 그런 심리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중도층이 그러면 그런 뭐랄까요? 약간 그 너무 큰 거대 여당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이 조사에도 좀 나오긴 했나요? 어땠나요?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보면은 무당층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하는 응답보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응답이 한 20% 포인트 가량 높았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게 있군요. 네, 그게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무당층에서는 사실 보수 성향이지만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네네네. 무당층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한 40%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은 20% 초반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또 20% 포인트는 응답을 안 하는데 응답 안 무당층에 하거나 숨어 있는 무당. 것이니까 무당층에 이제 보수적 응답이 좀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중도층은 여대 야소에 대해서 팽팽하네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한국갤럽 조사에도 보면 워드 클라우드로 많이 나오는 의견들을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국민과 일이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중도층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여대가 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야대가 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지금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사결정이 또 빠를 수 있다. 뭐 그동안에 법안이 계류됐다가 그냥 폐기되는 맞아요. 법안들이 굉장히 네. 많았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책임은 결국에는 이제 여당이 지게 돼 있으니까 여당이 180석 안팎의 의석을 갖고 여러 민생 법안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보좌진 중에서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낙선을 하게 되면은 그 일 돕던 보좌진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600여 명에 달하고 또 민생당은 170여 명.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그럼 뭐라고 사나 막 이런 걱정까지 드네요. 요새 같은 시절에. 원래는 네. 이제 총선 끝나게 되면 정당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이제 실력 있는 보좌진들은 이동을 정당을 넘어서 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난 국회 초반 그 전에 지난 두 번의 국회에서 여야 간 상당히 대결이 심화되면서 이것을 이제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던 차에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이 끝난 상황인데 사무총장 명의로 이렇게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다른 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을 해야 한다. 이건 뭐냐 하면 정밀 검증이라는 것은 업무 능력 외에 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엑셀 우리 매길 수 당에 있다, 대한 그런 걸. 해당 행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반대 정당에 있는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 출신들뿐만 아니라 호남의 이제 민생당 그렇죠, 의원들 민생당도 보좌진들도 있고. 적용을 받고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뭐 약간 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을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4급부터 이제 쭉 있거든요. 9급까지. 네네. 그러니까 4급, 5급 정도는 상당히 그 의원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측면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보자면 한 4, 5급 정도는 빼고 밑에 이제 비서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문성 갖고 들어온 네네.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나이도 어리거든요. 이제 그렇죠. 비서급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예, 이제.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입법 고시처럼 네네. 이 고시의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거든요. 계약직이고 그냥 네. 의원이 자르면 그냥 바로 짐 싸고 그렇죠. 나가야 되는 것이 네. 보좌관 직업인데 실제 하는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의원들 못지않게 뭐 4급, 5급 보좌관들 또 비서관들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21대 국회 때 보완이 되어야 할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보좌진 이제 뭐 친구나 후배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정말 똑똑하고 네.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은 어쨌든 좀 살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항상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에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